안녕하세요. 인사 안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회계사 세무사 회계원리 오늘부터 11회 동안 강의하게 될 사람이고요. 저 누군지 다 아시죠? 소개 안 해도 되죠? 김원종 회계사입니다. 회계원리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OT 하고 진행할게요. 저 OT 별로 그렇게 길게 안 해요. 여러분들 수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쳐갈 때쯤 강의를 하면서 수험 생활에 필요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지금 해봤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일단 저는 공인회계사 김원종입니다. 강의한 지는 2010년도 1월 6일 날 회계법인 퇴사하고 강의하게 됐고요. 양력 보시면 저 다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하는 일 다 적혀 있을 테니까 그냥 아시면 되고요. 해커스에 온 지는 2년 됐습니다. 그리고 강의한 지는 12년 됐고요. 학원 강의는 한 1년 정도 쉰 적이 있거든요. 이 책 쓰느라고 쉰 거 빼고는 그래도 학원 강의 안 할 때도 강의는 계속 했어요. 13년 동안. 그러니까 뭐 강의 오래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차차 친해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 과목 소개 잠깐만 드릴게요.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 준비하실 때 우리 시험에는 회계학 개론이라고 해서 1차 시험 때 출제가 됩니다. 일단 2차는 생각하지 말고 1차 시험에 회계학 개론이라고 출제가 되는데 실제 회계원리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과목이 회계원리라는 과목인데요. 지금 뭘 배울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가 개인 회사예요? 주식회사가 많아요? 주식회사가 많죠? 그러면 어떤 회사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회사가 지금 돈이 얼마 있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1년 동안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주식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업이 장부를 작성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재무적 언어를 배울 건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중급회계부터 시험에 나오는데 중급회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기초 지식을 쌓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학의 기초 개념 또는 입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회계 언어를 배운다 그랬죠. 기업의 재무적 언어. 그럼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는 뭐 단어를 배우고 수거를 배우고 어휘를 배워야지 문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용어에 익숙해지고 중급회계 배울 부분 중에서 한 3, 40%를 미리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 과목이고 입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요. 회계원리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중급 회계하고 이제 회계사 준비생들은 고급 회계까지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업이 있는데요. 기업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기업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회계학적으로는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상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상기업도 어떠한 장부를 공시해야 돼요. 그거는 저한테 이제 배우는 거고 제조기업이라고 있는데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상기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하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구입한 금액을 나중에 이제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 회계학적 용어로는 매출원가라고 해요. 이제 좀 이때 한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데 그냥 구입한 가격이 100원이고 판 가격이 200원이면 구입한 가격 100원은 그냥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100원 매출원가로 처리하면 되는데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구입해서 거기에 종업원한테 임금을 지급하고 공장을 지어서 공장과 관련된 비용들도 다 합산해서 제품의 취득 원가를 구해야지 그 금액의 매출 원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재무회계 분야예요, 원래. 근데 그것을 내가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또 10번 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른 선생님들이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강경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원가 관리 회계를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제 회계 원리를 공부하신 다음에 중급 회계와 원가 관리 회계, 고급 회계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중급 회계하고 고급 회계 나누는 기준은요. 그 한 개 기업이 그냥 장부를 작성하는 절차를 배우는 일반적인 절차를 배우는 게 중급 회계. 이걸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요. 한 개 기업과 한 개 기업이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실무에서는 이걸 합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으면 우리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주주총회이기 때문에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를 봐요. 그래서 재무제표 두 개를 합산해서 이상한 회계 처리를 해서 연결 재무제표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가 어려워서 고급 회계가 아니에요. 그냥 커리큘럼을 만들 때 어드밴스드 어카운트라고 만든 거고 이거는 두 개 기업 이상의 특수한 회계 처리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원가 관리 회계는 그냥 제조기업의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CPA 시험과 세무사 시험에 각각 요걸 배우게 될 거고, 지금 배우는 과정은 요 과정들을 배우기 위한 그냥 기초 과정을 배우게 된다. 근데 이 기초 과정을 배울 때 이 회계원리 책에 이제 두께가 좀 있거든요. 예, 어떤 분들은 되게 짧게 회계원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여러분들을 꼭 합격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두꺼운 교재를 만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그냥 다른 학원과 비슷하게 교재를 조금 축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급회계 배우는 부분에 한 회계 원리가 30%에서 40% 정도 담고 있다. 그래서 4장이나 5장부터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여기서 출제가 되는 부분을 가르치게 돼요. 1, 2, 3장은 기초가 되는 지식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원리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미 3, 40%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복습 시간이 확 줄겠죠? 네, 그래서 중급회계 공부할 때 회계 원리가 이제 많은 도움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넘어야 되는 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회계학이 1차 시험에 좀 분량이 많아요. 제가 가르치는 분야. 그리고 세법이 좀 분량이 많아요. 근데 세법과 회계학을 각각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암기할 내용이 많아져요. 이만큼. 근데 세법에서 기업이 세금을 내는 세목을 우리가 법인세라고 하는데요. 그 법인세는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게 되는데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만 암기하시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되게 단축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을 못 하시는 분들은 내가 세법을 공부 안 해서 못한다고 생각, 그게 아니에요. 회계학을 못해서 세법을 공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원리가 중급회계랑 세법 공부할 때 여러분들 도움을 주니까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저한테 면담, 그때 우리 설명회 할 때 다 면담했잖아요. 18개월 합격. 여러분들 다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 수험 기간은 다 3년 6개월 정도 되는 거고, 길게 공부한 사람은 5년, 6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 달라지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지금 욕심만 많아. 그래서 너무 막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분명히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 사람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4월 달에 다 나갑니다. 그런 학생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체력에 맞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 시험은 막판 100일이에요. 1차 시험. 그때 체력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력이 수업을 듣는 것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공부할 체력이 된다. 그럼 8시간 꾸준히 하시면 돼요. 알겠죠? 10시간 공부할 체력이 된다. 그럼 10시간 꾸준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100일 남기 전까지는 꼭 하루 쉬어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갖고 지금부터 막 18개월에 어떻게 붙습니까? 저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그냥 11회 동안 결석하지 않고 지각하지 않겠다. 알겠죠? 이 목표를 일단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수험 기간을 할지는 중급회계 때 공개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좀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재학 중에 이제 향후를 위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회계원리 좀 2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공부 시간이 줄어요. 여러분들 회계원리를 제대로 공부 안 하시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마 시중에 있는 중급회계 강의 다 들을 거예요. 그 이유는 중급회계를 못해서가 아니라 회계원리를 못해서인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야, 그걸.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얘기하려고 그랬죠? 교재 소개. 오늘 출간이 된 책인데 사실은 제가 미리 찍었어요. IFRS 회계원리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2018년에 제가 1년 동안 쓴 책인데 내용 중에 그냥 제가 좀 욕심을 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도 중급회계 먼저 한번 여기서 들어보고 2번 들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내용들, 어려운 문제들을 넣었는데 그걸 좀 삭제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학원 회계원리 책 정도보다는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2판으로 강의할 거고요. 이 책은 제가 다른 책들은 제가 다 썼는데요. 이 책은 국립대학교 교수님하고 같이 썼어요. 그래서 학교 교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 중에서 혹시 1판 교재 갖고 계신 분 설명드리면 이걸로 공부해도 여러분들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1판 교재 갖고 계신 분은 그냥 1판 동영상 강의 들으시면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 그냥 축소한 거거든요. 알겠죠? 내용이 개정된 건 없어요. 회계 원리와 관련해서. 중급회계는 조금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책에 다 반영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돼요. 이 책은 1세, 2세, 3세, 4세 갖고 계신 분들은
추록과 정오표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 어쨌든 새로운 강의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거 강의를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 방법인데, 책이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뭐 이렇게 장부를 작성하는 절차를 하는 방법을 일단 설명을 해놨겠죠. 기준서의 내용이나 아니면, 그래서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건 숫자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혼자서 공부하라고 이제 객관식 문제 1차 시험을 대비해서 객관식 문제 집어넣어 놨고,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되니까 주관식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제 책은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 본문만 쫙 읽으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중간에 표하고 그림 같은 걸로 포인트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이 뭐 한 페이지라 그러면 요거 한 3-4줄로 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이거 2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야. 우리는 빨리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본문 읽고 포인트 읽으면 이회독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이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예제를 푸시고, 요건 선택하세요. 지금 뭐 영어나 학점론행제 같은 거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하시 못하겠다 그럼 예제까지라도 푸세요. 알겠죠?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근데 지금 시간이 좀 한가하고 나머지 다 영어도 통과했고 다 했다. 그럼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이게 수학 문제랑 좀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이제 막 숫자를 막 어떻게 풀어주는 방법으로 막 풀어요. 그럼 저 사람 잘 푼다.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숫자 바꾸면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풀어봐서 맞은 문제는 시험장에서 똑같이 풀 수 있고요. 손으로 안 풀어본 문제는 절대 시험장에서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꼭 손으로 연습장에 푸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두 개, 요 예제하고 주관식. 그리고 회계 원리는 1회독만 할 거니까 보관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틀린 이유를 좀 적어 놓으세요. 혼자 채점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틀린 이유가 있는 문제는 다시 포인트를 읽고 예제를 한번 풀어 보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 이거 다 풀었는데 한 70% 정도 맞았다. 객관식 문제. 잘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공부해요. 그래서 해답 보고 맞을 정도가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중급회계로. 그래서 한두 개 틀리는 거에 막 너무 집착해가지고 나는 이거랑 안 맞다. 그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 이 문제 풀 때 다 60%, 70%만 풀고 회계사 합격했습니다. 그 정도 푸시면 이제 중급회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제 책이 다른 책과 다르게 요것만 조금 포인트.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 방법. 일단 두 가지만, 결석과 지각은 하지 마세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합격시킨 학생들 중에 빨리 붙은 학생은요, 제가 여러분들과 1년 동안 여러분들 강의를 한다면 저를 96번 만나게 되거든요. 되게 많이 만나죠. 회계원리 11번, 중급회계 36번, 고급회계 12번, 그 다음에 객관식 30번,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6번, 그 다음에 그거 합격해서 2차 때 또 30번을 만나게 돼요. 근데 한 번도 결석 안 한 학생이 18개월 만에 붙습니다. 그냥 성실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하고 좀 다른 게 학교에서 한 3학점짜리 2주 분량이 4시간의 수업이 나가요. 그 정도. 아무래도 이게 빨리빨리 나가서 여러분들 합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빠지면 진도를 못 쫓아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결석과 지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제 수업에서는 예습 안 하는 겁니다. 예습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과학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를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복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안드로메다로 가니까 예습하지 마시고 수업을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공부를 많이 하는 방법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된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의 복습 시간이 확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복습 시간이 줄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어중간하게 듣고 복습을 하게 되면 4시간, 5시간 복습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지쳐서 이 시험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에 좀 집중을 하시고 가능한 한 복습을 하시는데 그날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복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루만 지나면 내한테 수업 들었던 내용을 다 까먹기 때문에 복습 시간이 확 늘어나요. 알겠죠? 4시간 수업을 듣고 만약에 예제까지 풀면 제가 여태까지 합격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한 2시간 정도 복습 시간이 걸릴 거고요.
만약에 객관식 문제랑 주관식 문제까지 다 풀면 한 4시간 정도 복습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시험은 계산 문제가 나오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회계사 시험 기준으로는 회계학, 세법, 재무관리, 그 다음에 경제학.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계산기가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12자리하고 14자리. 예, 뭐 안 사셨으면 저 이 회사랑 전혀 상관없어요. 카시오 14자리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무에 가시면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거든요. 감사할 때 12자리로 되는 회사들이 없어요. 요즘 기업들이 다 조단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계산기 갖고 오시고, 계산기를 조금 빠르게 두드리고 시험에 필요한 기능들이 있어요. 이걸 쌀집 계산기라고 하는데, 네, 기능들이 있어요. 회계 원리 때 제가 잠시 알려드립니다. 알겠죠? 화폐의 시간 같이 할 때. 그래서 계산기 사용법 알아야 되니까 내일부터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저 회계 원리 때 계산기로만 풀 수 있는 방법, 좀 빨리 푸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니까 한 2가지 정도 알려주거든요. 네, 그때 같이 쳐보면 3번 들으면 시험장에서 그거 1초 만에 풀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져오시고, 저도 새로 샀어요. 이번에 책을 여러분들 책을 다 개정하느라고 책을 쳤더니 영영이 안 누러지는 거예요. 12년 만에 고장이 났어요. 네, 새로 샀어요. 이거 필리핀제네. 네, 옛날에는 일제였는데. 네. 하여튼 고장 날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계산기가.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강의를 강의한 지 오래돼서 말로 책으로 정리하면서 강의할 수 있습니다. 저도 팔이 아파요. 근데 회계학은 그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못 붙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학적인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수 같은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 풀어준 걸 여러분들이 봐야지 여러분들이 혼자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승 같은 필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싫어하더라고. 네, 필기하는 게 싫다. 네, 공부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거 만들었어요. 필기 노트.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 듣는 사람 다 무료로 받았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PDF로 나눠주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데. 그래서 실물 받으신 분들, 실강 들으시는 분들 실물 받으신 거고,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PDF가 들어있을 테니까 필기 안 해도 되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필기는 쫙 써져 있을 거고요. 거기에 중간중간에 노란색으로 하는 것만 조금 추가하면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좀 없을 거예요. 옛날부터 제가 짐승 같은 필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싫어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요, 일단 2차를 결국 붙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강의 때 강의하는 게 거의 대부분 다 2차를 준비하는 주관식 문제들을 풀어줘요. 그 주관식 문제 3개 물어보는 것 중에서 1개만 1, 2, 3, 4, 5로 물어보면 그냥 객관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1, 2차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연습장 쓸 때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2차 답안지를 이렇게 묶어서 파는 데가 되게 많아요. 우리 학원에서 팔 거예요. 100장 단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2차 답안지에다가 꼭 손으로 풀어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회계 원리니까 그냥 연습만 하시고요. 중급 회계 같은 경우에는 한 2-3번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풀어본 문제는 좀 보관했으면 좋겠어요. 왜 보관하냐면 내가 중급 회계 때 어떤 재고자산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거기에 예제가 9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풀었어요. 3개를 틀렸어요. 그래서 거기다 틀린 이유를 적어놨어요. 그런 다음에 2번째 다른 연습장에다 또 풀었어요. 틀린 이유를 적어놨어요. 그런 다음에 예전에 푼 거랑 지금 푼 거 갖고 있잖아요. 틀린 이유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게 여러분들 합격하는 길이에요. 이게 뭔가 새로운 지엽적인 문제가 새로 출제돼서 그걸 맞을 가능성은 없어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90% 이상은 기출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공부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원리는 꼭 세무사, 회계사 수험생들만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한데 이게 인터넷으로 팔려서 이게 샘플 강의이기 때문에 수강 대상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제 강의는 회계사, 세무사, 준비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를 합니다. 필수. 근데 회계학이 출제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감정평가사, 관세사, 보험계리사, 9급, 7급 공무원,
그 다음에 재경관리사, IFRS 관리사. 이걸 준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집들이나 기본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본서도 회계원리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거 듣고 요거를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몸이 10개는 아니니까 이걸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듣는 거 상관없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경영학과 입학생들 있잖아요. 경영학과 학생들이 거의 CPA 준비 요즘에 많이 하죠. 아무래도 취직이 잘 요즘에 팬데믹 때문에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경영학과 학생들이 다시 학점을 따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는 CPA 2차 시험 붙는 것보다 저희 학교에서 중급회계 A 받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막 합격생들이 10명씩 앉아 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학점 관리하느라고 한 번 정도 들어놓는 거 괜찮습니다. 알겠죠? 저한테 들으면 다 A 받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회계 실무자. 회계 실무자들이 중급 회계까지 필요는 없으니까 회계 실무 하실 때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회계 실무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저는 회계사, 세무사 수험 준비를 위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됐죠? 되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20분 걸렸네요. 여러분들 회계 원리는요, 고시생이라고 생각하고 수업 듣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평생 직업으로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 세무를. 그럼 나의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려고 한 번 정도 들어보는 거니까 마음 좀 편하게 갖고 수업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적성에 안 맞는다, 그럼 환불하세요. 여러분들 회계사, 세무사 아니고도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수백만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저는 인생의 꿈이 회계사, 세무사가 아니었어요. 다시 여러분들 나이로 돌아간다면 이 일 안 할 것 같아요. 저랑 적성에 잘 안 맞아요. 근데 왜 강의하냐고요? 어떻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강의를 하게 됐고요. 잔머리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원가 관리에게 강의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건 계속 개정이 돼갖고 책을 계속 바꿔야 돼가지고. 근데 강의 잘한다고 그냥 재무회계 강의하라 그래가지고 재무회계 강의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걸로 먹고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회계사, 세무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회계사, 세무사가 돼 있을 거예요. 자, 원래 회계원리 시간에는 똘망똘망하고 막 웃으면서 수업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진지해요. 진지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편하게 들으세요. 자, 저는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1-2 페이지를 잠깐만 펴볼게요. 학교에서 회계 원리를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완전 초심자도 제가 아까 보니까 이게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수업을 듣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2장을 다 배우고 나면 지금 수업 들은 거 다시 다 들립니다. 다 알게 되니까 그냥 일단 회계의 뜻이 뭔지 먼저 잠깐만 설명드릴 거예요. 회계의 기초와 재무보고라는 거 배울 거고요. 첫 번째 1번에 회계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이용자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회계 정보를 누가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회계의 분류라는 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회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기업의 주인한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개인 회사가 아니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주주들한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주주와 은행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채권자라고 해요. 그 사람들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데, 그 정보 이용자가 자금을 제공할 때 일정한 장부가 있어야지 자금을 제공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근데 기업이라고 하면 회계학에서는 조금 이제 용어가 너무 쉽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기업을 경제적 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실체가 어떠한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 이용자,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주와 채권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용한 정보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한다면 삼성전자가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되게 중요한 정보죠. 지금 시점에 재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1년 동안 돈을 얼마 버는지, 그게 중요한 정보죠. 우리가 지금 시점에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표를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재무상태표라고 하고요. 1년 동안 돈을 얼마 벌었는지 알려주는 표를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성하는 절차를 지금 배울 거예요. 근데 회계사가 세무사나 이 정보를 작성하는 절차를 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국제회계 기준에 잘 작성됐는지 의견을 주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사가 이거 막 작성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돈이 안 돼요. 의견을 주는 업무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네, 좀 용어에 익숙해지는 게 회계원리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재무제표를 영어로 Financial Statement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FS라고 이제 앞으로 쓸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는 내일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제적 실체는 되게 다양해요. 아까 제가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라고 했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정보 이용자를 가지고 회계를 분류한다면 재무회계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재무회계 강사예요. 네,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하실 때는 이것을 기업에 한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업은 영리법인이죠. 근데 비영리법인도 재무제표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비영리법인이 되면 비영리회계라고 불러요. 다행스럽게도 회계사 시험에, 세무사 시험에, 비영리회계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와 경영성과를 보고해야 돼요. 이 경제적 실체가 정부가 되면 정부회계라고 합니다. 이 정부회계는 김영훈 교수님이 여러분들 한 12시간 동안 가르쳐 줄 거예요. 회계사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세무사 준비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이 정보 이용자를 가지고 이제 회계를 분류합니다. 정보 이용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과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데요. 이 외부 정보 이용자는 두 명이라고 그랬죠. 주주와 채권자. 우리 주주를 보통 투자자라고 우리 학문적으로 많이 부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자와 채권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해요. 회계를 분류하면 뭘로 분류한다고요? 정보 이용자를 가지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은요, 기업 내부에 대한 정보에 접근 권한이 없죠. 정보는 누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경영자가. 그러면 투자 의사결정에 경영자가 어떤 특정한 원칙에 따라서 올바르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해야지 정보의 양이나 질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 해소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이 필요한 거고, 그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을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한다. 이게 제가 가르치는 분야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입문 과정인 회계 원리를 배우고 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데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라는 기준서가 하나 있는데 그 기준서에서 이 투자자와 채권자의 용어를 좀 바꿔놨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에 채권자로 좀 용어를 바꿔놨습니다. 이 채권자라는 용어를 두 가지로 바꿔놨는데 여러분들 채권자라는 것은 돈을 꿔줬다는 거죠. 그럼 은행은 직접 돈을 꿔주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여자라고 해요. 은행. 근데 그 밖에 채권자는 뭐냐면 돈을 직접 꿔준 건 아니고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외상으로 해준 거예요. 물건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해준 거야. 그럼 돈을 주지 않았지만 채권은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 밖에 채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용어만 좀 바뀌었다. 그 다음에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회계 정보를 좀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 기업들은요, 문어발식 확장을 하기 때문에 사업부가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부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회사들이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는 무슨 사업부 갖고 있어요? 3개. 반도체 사업부. 두 번째, 핸드폰 사업부. 그 다음에
알았어요. 핸드폰 안 할게요. 스마트폰. 그 다음에 백색가전. 그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 삼성전자 입장에서 뭐의 이익률이 제일 높아요? 반도체의 이익률이 제일 높아요. 반도체가 지금 요즘에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그 재무제표를 반도체가 얼마 벌고 백색가전이 얼마 버는지를 기업이 다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내가 100억이 있다면 반도체 전부 다 투자를 해야겠죠? 더 많이. 물론 몰빵을 치면 안 돼요. 근데 일정 부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도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해요. 누가 필요로 한 거예요? 경영자. 그래서 경영자가 왜 필요로 한 거냐면 기업을 운영할 때 계획, 통제하고 뭐 성과 평가하고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근데 경영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강하죠? 아니 회계팀 직원만 긁으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년에 손익이 얼마야 물어보기만 해도 돼요. 물어보기만 해도 되죠. 그래서 일정한 원칙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회계를 우리가 관리회계라고 할 거고, 이건 제가 가르치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저는 재무회계를 가정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겁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1, 2, 3절을 그냥 한꺼번에 설명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복습하실 때 이 책을 읽어보면요. 한 문장 한 문장에 막 집착해서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간다고 가져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수업 여러분들 10년간 공부해도 붙지 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드릴 거예요. 밑줄 쳐주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험에 기출됐던 문장이기 때문에 OX 문제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독을 하시고요. 제가 밑줄 쳐준 문장은 OX 문제가 나왔을 때 맞을 정도로 2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제를 맞을 때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안 읽히는 문장들이 있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언제 공부하면 돼요? 붙어서. 물론 저한테 오시면 다 친절하게 설명은 해주는데 알겠죠? 여러분 18개월 만에 붙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잠깐 쳐드리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보시면 자, 회계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회계학 공부하는 사람인데 회계 정의가 뭔지는 아셔야겠죠? 자, 파란색 박스 보시면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업 실체에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제가 설명한 거 그대로 나와 있죠?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유용한 정보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제가 제공한다 그랬는데 식별, 측정, 전달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식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장부의 늘까 말까를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장부에 그 정보를 늘까 말까를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그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우리는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만 늘 거예요. 거래만. 그리고 측정한다는 거. 회계학은 전부 다 금액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지 결정하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하고 전달은 제공하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미국 정보회계학회의 정의를 그냥 제가 갖다 쓴 거예요. 그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1, 2, 3번이라고 해서 회계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그냥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저 보시고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이걸 읽을 수 있게만 만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계를 하나의 정보 시스템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옛날에는 개인 회사였거든요. 그럼 정보를 필요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의 생산 측면만 건조되고 저만 보면 되잖아요. 저하고 와이프만. 근데 지금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주인이 뭐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다양한 사람들한테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라고 만들어 놔야지 이게 학문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라고 만들어 놨고, 두 번째, 정보의 생산 측면보다 현대회계학은 이용 측면이 강조된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나만 보면 되니까 생산 측면만 강조됐는데 지금 주인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이용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계 정보의 제공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재무 회계의 개념, 재무 제표의 개념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재무제표 플러스 알파로 정보의 범위가 확장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여러분들
재산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숫자로 제공되는 정보만 회계학에서 포함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그 정보만 필요합니까? 다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어요. 다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죠. 최근에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 요즘에 삼성전자가 회장님이 잠깐 미국에 갔다 온 적이 있는 거 아세요? 왜 갔다 왔어요? 공장 지으려고. 그래서 텍사스에 19조짜리 공장을 짓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내 수업을 안 듣고 거기에 취직할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럼 이런 정보는 지금 돈이 안 나갔죠?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돼요. 근데 미래지향적인 정보죠. 그럼 여러분들 투자 의사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그게 잘 될 것 같으면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이런 정보 질적 정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옛날에는 재무제표라는 개념이었는데 이거 합쳐진 재무보고라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뒤에서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계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회계정보 이용자를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과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하고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한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우리 시험과 관련 없고 원가관리회계 시간에 강효태 교수님이 가르쳐 줄 거다. 그러면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에 주요 정보 이용자와 주요 정보 이용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기업에 돈을 투자한 사람. 기업에 돈을 투자한 사람 두 명밖에 없잖아요. 은행과 주주. 그래서 투자자와 채권자는 기업에 돈을 직접 투자했기 때문에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하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심심할 때 보는 거예요. 저도 재무제표 가끔 보는데 삼성전자 재무제표 왜 보냐면 그냥 강의하려고. 네, 오늘 시가총액이 467억이거든요. 467조. 그냥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하려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기업 직접 투자한 사람을 위한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됐죠? 네. 그래서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를 우리가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한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장 넘겨볼게요. 이 사람 말고도 되게 정보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5명이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중에서 양가로 1번에만 별표 치세요. 왜냐하면 그 문장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급회계 가시면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문장이에요. 지금 읽어보면 2번 읽어보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현재의 투자자와 채권자만 정보 이용자가 아니라 잠재적 투자자도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재무제표를 봐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될 것 같으면 계속 보유해야겠죠.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야 될 것 같으면 매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현재 투자자와 채권자는 회계정보 필요로 합니다. 잠재적 투자자와 채권자는 왜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죠? 지금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주가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기업의 이익이 12만 원으로 증가가 돼서 12만 원으로 주가가 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면 되죠. 근데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서 8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럼 안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회계정보 필요로 하는 거죠. 이거 알겠죠? 그래서 잠재적 투자자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는 지분 상품 및 채무 상품의 매수, 보유 및 매도에 관한 현재 또는 미래에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위험과 수익률에 관한 도움을 주는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일단 저랑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우리 기준서에서는요. 지분 상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지분 상품은 주식이에요. 써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꼭 은행에서 돈을 꾸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은행에서 돈을 꿔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공장을 짓는데 텍사스에 공장 지어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 필요하다고요? 19조. 제가 말하는 거는 신문에 뜬 진짜 숫자예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19조가 은행에다 돈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근데 19조를 조달해야 되는데 그 삼성전자가 나 좀 봐라. 삼성전자가 지금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5천원만 자금 조달해야 달라고. 왜 써?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지. 밥 한 끼 안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증서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삼성전자 5천원. 그럼 5천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은 우리가 채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이걸 회사채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그 채무상품을 우리가 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기준서에서 주식을 지분상품이라고 할 거고요. 채권을 채무상품이라고 할 거예요. 익숙해질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금융자산 배우시면. 자, 그때 그것의 매수, 보유, 매도 등에 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12만 원이 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보유하면 되는 거죠.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8만 원이 돼야 될 것 같다. 팔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 안 갖고 있는 사람이 12만 원이 될 것 같다. 그럼 사면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은행은 뭘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할까요? 돈 빌려줬으니까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는 그냥 묶으면 채권자예요. 자금의 대여 및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하고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봤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는 회사예요. 돈 안 빌려주겠죠? 알겠죠? 네. 여러분들 원금과 이자를요. 원리금이라고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원금과 이자. 네. 자, 그 다음에 심심하실 때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그냥 말로 설명할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자, 정부도 여러분들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정부는 여러분들 두 가지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어요. 정부도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어요. 정부의 수입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입이라고 부릅니다. 정부의 지출을 세출이라고 불러요. 정부의 수입의 99.9%는 다 세금입니다. 기업한테 돈을 받으면 법인세라고 부르고요. 개인한테 세금을 거두면 소득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과세 대상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10만 원짜리면 만 원만큼 부가세를 내게 돼요. 알겠죠? 이런 세금을 거둘 때 필요로 하겠죠. 특히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 법인세. 그래서 기업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이 100억만큼 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세율이 만약에 10%라고 한다면 10억만큼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때 재무제표를 필요로 하겠죠. 물론 요거를 그대로 10% 곱한 10억만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정한 조정을 해야 되고요. 요 조정을 세무조정이라고 부를 거고 원재훈 회계사가 공개할 거예요. 세법에서. 됐죠? 그 다음에 경영자는 왜 필요로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업부에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계획, 통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요거는 원가관리회계 첫 시간에 이 얘기 재무회계와 원가관리 회계의 분류에 대해서 강경태 선생님이 1시간 동안 강의할 거예요.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이 정도만 알면 되니까. 그 다음에 종업원이에요. 종업원은 왜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죠? 두 가지 이유인데 여러분들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가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요. 취직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죠? 그래서 입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회사가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표 던져야 되죠? 재무제표를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퇴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회사가 이익이 2배가 늘었어. 머리띠 돌려야 되죠? 임금 2배로 올려달라고. 그런 거 보기 위해서 회계정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고용계약, 급여, 퇴직 등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대중은 그냥 심심해서 보는 거죠. 보통 이제 교수님들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고요. 저는 왜 본다고 그랬어요? 강의하기 위해서. 됐죠? 그 정도 아시면 돼요. 자, 그때 파란색 글씨만 밑줄 쳐놓을게요. 자, 이렇게 정보 이용자가 많아요. 근데 모든 정보 이용자를 만족시키는 회계 기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회계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정보 이용자도 다 그것에 대해서 효익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기업에 직접 투자한 사람. 그래서 기업 실체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를 회계정보의 주요 정보 이용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업에 돈을 직접 투자했기 때문에 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도 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어려운 말로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하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를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한다 그랬죠? 정보 이용자로.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을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기업의 내부에 있는 사람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객관적인 수단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회계팀 담당자에게 내년에 손익이 얼마일 것 같아. 그럼 10억이요. 그냥 구두로 받아도 되는 거죠. PPT로 받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특수한 목적의 보고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를 분류하는 것도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면 졸리실 거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관리회계 시간에 조금 빠르게 복습을 하기 위해서 7페이지에 포인트만 별표 하나 쳐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7페이지에 포인트만. 자, 회계를 뭘로 분류한다고요? 정보 이용자로 분류합니다. 자,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뭐라고 불렀어요, 제가? 재무회계.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회계의 정의에 외부자만 하나 붙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으로 그려야 되죠. 근데 경영자가 자기 맘대로 회계 기준을 만들어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자율을 낮추고 싶어요. 그럼 내가 돈 많이 버는 것처럼 부풀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회계사가 돼서 하는 일이 그 부풀린 이익을 찾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익을 부풀린다고 해서 이익에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식회계라고 불러요. 그럼 경영자가 지 맘대로 만든 회계 원칙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처럼 회계사나 교수님들, 회계학적으로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그 회계 원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회계 원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실무에서는 다 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다시 할 거예요. 3교시 때. 됐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갭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 이용자는 외부 정보 이용자다. 용어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짜증나게 기타 채권자를 그 밖의 채권자를 용어를 바꿔버렸다. 똑같은 말인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보고 방법은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에 의해서 만들어야겠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재무제표. 그리고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은 오늘 3교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범위는 과거 지향적인 정보예요. 이게 상대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회사가 설립될 때부터 회사가 망할 때까지 한 번만 만들게 되면 회계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없겠죠. 나는 올해 7월 1일 날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데 한 10년 전 재무제표 보면 최근에 거래가 반영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1년에 한 번씩 재무제표를 만들게 돼요. 보통 상장기업은 3개월에 한 번씩 만드는데 일단은 원칙상 1년에 한 번 만들게 돼요. 그래서 X 1년이 있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한 번 만듭니다. 근데 언제까지 만들려고 하냐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만들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재무제표를 만들었어요. 지나간 일이죠. 지나간 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거 지향적인 정보입니다. 과거에 얼마 벌었는지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올해 100조 사상 최대 이익이 났어요. 그때 주식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상 최대 이익이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알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거 지향적인 정보입니다. 그리고 보고 시기는 정기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들은 몇 번에 한 번 한다고요? 1년에 한 번. 조금 이따 다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상장 기업들은 정보 이용자가 좀 많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비상장 기업들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정기 보고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 잠깐만 볼게요. 뭐만 바뀌어 있어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다.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경영자. 그리고 일정한 원칙이 없는 거죠. 왜냐면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뭐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PT로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특수목적 보고서가 발행이 됩니다. 재무제표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 및 미래 지향적인 정보입니다. 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무회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경영자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계팀 직원이라고 한다면
올해 손익이 얼마 나올 것 같아. 이거보다는 내년 손익이 얼마 나올 것 같아. 이걸 더 많이 물어보겠죠? 예측된 정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시 보고, 경영자가 갈굴 때마다 보고서 작성해야 된다. 됐죠? 네, 그냥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일단 지금까지 배운 거 잠깐만 다시 정리할게요. 제 강의는요, 일단 먼저 설명해요. 책으로 정리해요. 그리고 만약에 숫자가 관련돼 있으면 예제 풀어줘요. 그 다음에 칠판 지우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회계가 뭐라고요?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이용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주요 정보 이용자만 기억하자. 회사에 직접 돈을 투자한 사람. 그래서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이 사람들만 기억하자. 회계를 분류하면 정보 이용자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재무회계라고 할 거다. 이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일정한 양식으로 그려야 돼요. 그 일정한 양식으로 그릴 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려야 되는데 그 기준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할 거고요. 우리나라는 뭘 채택했을까요? 국제회계 기준. 그래서 이 책이 IFRS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재무제표라고 할 거다. 이 재무제표에는 사실 4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개할게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관리회계에 비해서 과거 정보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과거지향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기업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그려야 되고요. 일반적인 기업들은 1년에 한 번씩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정기 보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리회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니까 누구를 위해서 보고하는 거죠? 경영자. 그래서 경영자는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특수목적 보고서로 보고하게 되고요.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이 나와서 그 뛰어난 사람들이 만든 통계학적 기법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론이 계속 나오게 되죠. 관리회계에서는. 그리고 재무회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자가 갈굴 때마다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 보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1교시는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를 오늘하고 내일하고 수요일까지 이제 저한테 배우게 될 건데 이 재무제표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대충은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게 이게 힘들어요. 팔이 되게 아프거든요. 진짜로 제가 강의를 그만두고 호프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2018년이었는데 그때 차렸으면 팬데믹 때문에 저 망했겠죠. 우리 와이프가 말려서 그래서 상가를 하나 4억 주고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2001년 초에 제 재산이 한번 그려봤어요. 그럼 재산은 여러분들 내 재산은 만약에 집이 한 채 있는데 7억이다. 이게 재산일까요? 아니면 부채가 3억이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순수한 재산이 4억이면 그게 재산일까요? 회계학에서는 둘 다 필요합니다. 부채와 내 돈 두 개 합친 것을 그냥 쉽게 총재산이라고 불러요. 저는 일단 쉽게 쓸게요. 이 총재산을요, 이제 우리 회계학에서는 자산이라고 부를 거예요. 다음에 또 설명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꾼돈을 부채 또는 차입금이라고 부르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죠? 회계학을 모른다 그래도 돈 꾼 거는 차입금이라는 거 아시죠? 그것을 부채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 총재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내가 순수하게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해서 순재산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회계학에서는 이 순재산을 소유주의 지분, 주주 지분이라고 해서 에쿼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제가 X년 초에 현금 4억 가지고 상가 샀다 그랬죠? 그럼 총재산에 상가 4억이 있는 거예요. 네, 제 돈 많아요? 회계사 생활 17년에서 4억 있으면 부럽죠? 근데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게 이제 요 상가를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제가 2억만큼. 그것을 보통 차입금이라고 부르거든요. 차입금이 2억만큼 있으면 요 자산 4억에서 2억을 빼주면 나의 순수한 재산 2억이 보고되는 거고 합치면 왼쪽 합계와 오른쪽 합계가 4억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중에 하나 그리는 걸
요거라고 하고요. 요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재무상태표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나의 재산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1월 1일 날 재산과 1월 2일 날 재산과 1월 3일 날 재산은 매일매일 변동되겠죠? 오늘 며칠이에요? 1월 3일이요? 네, 오늘부터 이제 회사들 시무식 했을 거 아니에요? 해커스도 오늘 이제 개강을 했으니까. 그럼 12월 31일과 1월 3일에 재산은 변동되겠죠? 매일매일 변동됩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을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불러요. 이 재무상태표를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원래 원문은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이라고 하는데 FP라고 요즘에 약자 잘 안 써요. 그냥 모든 강의하는 사람들은 B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부를 그리는 절차를 배울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1년 동안 장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돈을 벌 겁니다. 야, 여러분들 내가 뭐 한다 그랬어요? 호프집 차렸다 그랬죠. 그럼 호프집 차리면 안주하고 맥주를 막 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들이 있습니다. 돈을 번 돈,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수익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2억만큼 안주하고 맥주를 팔았어요. 근데 이것만 있어요. 비용이 발생이 돼요. 비용이 발생이 되죠? 뭐 치킨도 구입해야 되고 맥주도 구입해야 되니까. 그럼 비용들이 1년 동안 발생한 것을 집계해 봤더니 1억만큼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익. 그래서 요 이익이 1억만큼 발생을 했고요. 요 그림을 또 그릴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취직했다고 생각하면 요거는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연봉이라는 게 월급과 연봉은 다른 거죠. 월급은 한 달 동안 내가 번 돈이에요. 그 다음에 연봉은 1년 동안 내가 번 돈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를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부릅니다. 이거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포괄손익계산서. 보통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되면 내 재산이 또 변동되겠죠. 나 얼마 벌었어요? 1억. 그럼 내 재산이 1억만큼 늘어날 거 아니에요? 부채는 요즘에 잘 안 갚죠? 기준금리가 0인데 왜 갚아요?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 순재산도 1억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그려보는 거죠. 2001년 말에 BS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제 자산이라고 쓸게요. 총재산. 그러면 상가 4억만큼이 있고 이게 전부 현금 거래로 일어났다고 하면 현금이 1억만큼 늘어날 겁니다. 그럼 내 재산 중에서 현금 1억이 증가될 거고 내 자산 합계가 5억이라는 거 알게 되는 거고 부채 2억은 안 갚았다고 가정. 그리고 내가 처음에 출자한 금액은 2억만큼 있었는데 1년 동안 1억을 벌었기 때문에 요 1억만큼 증가되는 거죠. 요 증가된 이유는 이익 때문이고 요게 5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요 BS와 IS를 만드는 절차를 배울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뭐 그냥 한번 예를 들어준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 뭐라고 부른다?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부를 거다.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만드는 절차를 2장에서 공개할 거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됐죠? 요 정도면 1교시 때 제가 할 건 다 했거든요. 네. 제가 이번 강의는 50분 쉬고 10분 쉰다 그랬, 50분 강의하고 10분 쉰다 그랬죠? 10분 간식한 다음에 할게요.